안녕하세요. 두 번째 보철 세션을 맡은 장원건입니다. 저희 오늘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보철 관점에서 우리가 임플란트 합병증을 어떤 식으로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수술을 잘 하더라도 나중에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간 후에 장기적으로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은 수술적인 요소도 있지만 보철적인 요소가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로 가면서 가이드 서저리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임플란트 식립 위치도 많이 좋아졌고 보철도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가 보철적 관점에서 어떻게 더 유의해야 할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 노관태 교수님 그리고 김세웅 원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김세웅 선생님을 통해서 임플란트 보철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적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지 등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22세기 서울시가병원의 김세용입니다. 먼저 2023년 덴티스 월드 심포지움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임플란트 보철 디자인이 임플란트 주변 조직에 양호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진료를 하실 때 그 임상적인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초창기에 그러니까 초심자일 때는 잘 몰랐죠. 하지만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5년,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목표를 갖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의 궁극적인 임상 목표는 일단은 내가 한 치료가 장기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1차적인 목표를 갖고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쉽게 해결하도록 임플란트 보철물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그 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한 후에 다양한 어떤 문제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내가 한 치료도 그렇고 타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종결했는데 다른 쪽에 문제가 생겨서 내원을 하셨어요. 그때 저희가 그 임플란트 주변을 봤을 때 어떤 환자들은 그 임플란트 주변 보철물의 주변에 피곤할 때마다 잇몸이 붓고 또 양치질할 때 피가 많이 나고 그 부위를 누르면 덜 페인, 둔통을 호소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과연 이러한 원인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 저널이라든가 책자를 보시면은 이러한 원인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 외과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철적인 것도 있고 환자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임플란트 보철물 디자인과 관련돼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레벨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그 본레벨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가 있겠고요. 우리가 보철 단계에 가서는 어버먼트가 체결이 되고 그 상방에 보철물이라는 게 끼워질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당연히 이 보철물은요, 이 보철물의 디자인은 중간에 있는 어버먼트의 디자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어버먼트는 당연히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임플란트의 수평적인 메조디스탈 버커링걸 위치에 따라서 커프의 형태는 디자인을 할 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떠한 형태가 과연 그러면 임플란트 주변 조직에 양호한 반응을 보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임플란트가 있고 어버먼트가 있고 보철물이 있습니다. 우리 본레벨 임플란트에서는 이 커프의 형태가 어떻게 설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우터 크라운의 형태는 이 어버먼트의 커프의 디자인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우리는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보철물의 마진이라든가 또 어버트먼트를 스탁 어버트먼트 쓸지 커스텀을 쓸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커프의 형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식립하는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메조디스탈 또는 버커링괄적인 수평적인 위치가 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임플란트 식립 깊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는 어느 위치가 가장 이상적인 위치일까요? 우리 학부 때 이렇게 배웠어요.
임플란트하고 자연치는 한 2, 3mm 떨어지고 임플란트 사이는 3, 4mm 떨어져서 식립하라라고 배웠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환자들의 메조 디스탈 디스턴스가 같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보철물 제작할 때는 대합 치아를 고려해서 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임플란트 식립 위치는 데피니티브 레스토레이션, 최종 보철물의 가운데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어버먼트를 선택을 할 때는 이런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아이디어할 때 스톡 어트먼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디어할 때 적절한 스톡 어트먼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 상방에 설계되는 크라운의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위치가 좋더라도 우리가 커스터마이즈 어트먼트를 선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처럼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적절한 스톡 어트먼트의 어버트먼트 칼라 다이아메트라든가 하이트라든가 마진의 위치를 잘 설정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임플란트 탑으로부터 치경부까지 올라오는 커프 형태를 자연스럽게, 즉 주변의 조직들이 잘 양호한 반응을 보이도록 하게끔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선생님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다 보면은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옵센터, 약간 벗어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들이 특별한 오더를 기공서에 하지 않는 한 첫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처럼 보철물 부분이 과도하게 과풍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커스텀을 활용을 해서 벗어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보철 단계에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라는 겁니다. 임플란트가 얕게 식립됐어요. 그리고 위치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커스텀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이 위치에서 좋은 위치로 끌고 올 때 커스텀의 커프 부위가 급격하게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꺾이게 되면 그 하방 부위는 환자로 하여금 플라 컨트롤을 잘 못하게 되는 디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좀 거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위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본레벨 임플란트를 좀 더 깊게 식립해 둔다면 임플란트 탑으로부터 마진까지 올라오는 커프 형태를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커스텀을 설계를 하게 되면 무리 없이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를 보면은 26번의 임플란트가 다소 디스탈과 팔레이탈 쪽에 식립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식립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좀 더 깊게 심어놓고요. 좀 더 깊게 심어놓고 우리가 커스텀을 활용을 한다면 내가 잘못한 식립 위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상방 부위의 어버트먼트의 커프와 그 위에 설계되는 최종 보철물의 크라운이 자연스럽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깊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깊이가 좀 더 깊게 식립됐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본레벨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외과적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 벗어날 수 있어요. 각도 약간 틀어질 수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깊이 조절을 잘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 치즈 파트를 강의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케이스 보면은 대부분 문제를 야기한 것들이 임플란트가 얕게 식립됐고 그로 인해서 보철물이 오버 컨트롤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커프 부위와 관련돼서 이러한 본로스, 다양한 사인 앤 심톰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이렇게 다시 분류한 여러 저널이나 책자들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원인들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기여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생물학적 폭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누가 봐도 커프 부위가 짧아요. 두 번째 엑스레이 사진은 3mm 이상의 커프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두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해 보면 임플란트 주변골의 흡수가 일어나는 것과 또 어떤 것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아주 안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바이올로지컬 위드스가 뭘까요? 우리는 이 바이올로지컬 위드스에 입각해서 임플란트 신입 깊이를 결정하라고 배웠잖아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자연치에는 우리 몸 내부 환경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일정한 연조직의 두께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그게 약 3mm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이올로지컬 위드스는 임플란트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디멘전이 약 3mm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여러 전원들을 보면은 이 바이올로지컬 위드스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임플란트에서는요. 딱 어떤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특히 이제 본레벨 임플란트를 깊게 심어놓고 보충한 케이스들을 보면은 정말 잘 유지되는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로지컬 위드스가요. 7mm 정도 될까요? 두 번째는요? 13mm 정도 될까요? 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바이올로지컬 위드스는 미니멈이라는 단어를 빼놨다는 거예요. 우리 내부 환경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보호하는 기전이 있는데 그것이 뼈가 아니라 일정한 연조직의 두께라는 겁니다. 그 연조직의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뼈를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니멈 3mm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임상에서 얻어야 할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올로지컬 위드스와 관련돼서 실험한 저널을 보면은 이 저널은 어버트먼트만 연결을 했어요. 임플란트 신고 나서 어버트먼트만 연결해 놓고 어떠한 골반응을 보이는지를 짧은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1mm고요. 두 번째는 3mm의 커프 어버트먼트를 체결했는데 결과는 1mm짜리 어버트먼트에서 주변 거래 흡수가 많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저널을 보시면요. 이 저널에서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버트먼트의 커프 부위가 짧으면 짧을수록 마지널 보너스가 많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세멘 유정에서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몸, 즉 내부 환경은 임플란트 보철물에 있어서 특히 마진이 형성되어 있는 그 세멘 유정의 보철물의 마진 부위를 외부 자극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마진 부위를요. 그래서 마진 부위랑 그 뼈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뼈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게 좀 가까워지면은 바이올로지컬 위드를 침범하기 때문에 연조직의 최소 3mm 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하방의 뼈를 녹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결론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non 플랫폼 스위트 임플란트보다는 플랫폼 스위트 임플란트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임플란트 시스템이 플랫폼 스위치드 디자인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임플란트 신입 깊이와 어버트먼트의 마진의 위치에 따라서 GH, 커프의 높이가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플랫폼 스위치드 임플란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러한 케이스를 보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몸이 보이는 자연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너무 얕게 심어놔서 바이올로지컬 위드스를 침범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연조직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뼈를 녹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피지올로직 본 리졸션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밑에 케이스를 보면은 주변에 어태친 지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커프 길이를 3mm 이상 확보했기 때문에 주변의 뼈까지는 큰 영향 없이 잘 구강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케이스는 환자분이 보철물 장착 후 일정 기간 후에 특히 오른쪽 맨 후방부에 보철물 주변이 되게 불편하시다고 해요. 그래서 얘를 빼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커프가 상당히 짧고요. 커프가 짧으면 커스텀을 사용했을 때 그 부위가 급격하게 꺾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플락 컨트롤 환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잇몸이 발적돼 있고 브리딩이 출혈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를 다시 어떻게 했냐면 보철 단계에서 어버트먼트 마진을 약간 수프라로 설정을 해서 3mm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블랙 트랭글 스페이스를 오픈시켜서 환자가 관리를 좀 용이하게끔 하도록 디자인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철물을 전환을 했을 때 환자분은 그동안에 느꼈던 사인 앤 심톰이 다소 많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이 뭔가 패스로직한
본 리졸루션을 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런 본 리졸루션은요, 피지올로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그룹스가 생겨 있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에 피지올로직한 본 리졸루션을 보이다가 패솔로직으로 바뀌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상부 보철물의 디자인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모저스 프로파일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버 컨투어 디자인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것이 오버 컨투어 디자인이냐? 그냥 막연하게 뚱뚱하게 보이는 거요? 이걸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보철과에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용어가 바로 이머저스 앵글입니다. 선생님들이 억지로 블랙 트랜스핏을 막아서 보철물 제작하시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 케이스는 해박적인 제한성 때문에 임플란트 깊이를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뻐 보이는 보철물, 환자가 블랙 트랜스핏의 음식물이 낀다고 호소할까봐 의도적으로 막아놓은 이 보철물들을 보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주변의 잇몸이 이렇게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환자가 다시 온다면 저는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형태로 만들고 블랙 트랜스핏 오픈시켜서 환자 스스로가 플락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엑스레이 한번 볼까요? 지금 첫 번째 5번 부위죠. 5번 부위 임플란트를 보면 첫 번째 원인이 얕게 식립되어 있어요. 얕게 식립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피지올로직한 본 리접션을 야기했겠죠. 그러다가 블랙 트랜스핏을 억지로 막아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환자가 플락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치수를 이용해갖고 후벼 팔까요?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피지올로직한 본 리조션이 패솔로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선생님들 스스로가 조장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케이스도 지금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이 되게 불편해서 내원을 했는데요. 빼보시면요. 선생님 놀라실 거예요. 이런 보철물의 디자인, 소위 리치랩 타입이죠. 물론 16번의 임플란트가 다소 팔라탈 쪽에 식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런 디자인을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이런 컨셉을 아시면 이런 보철물이 왔을 때 끼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괜찮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플락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러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케이스들은 다시 제작해야 돼요. 그때 저는 단순하게 힐링 어투먼트만 체결하고 환자를 보냅니다. 한 1주나 2주만 지나도 우리 잇몸은 이렇게 깨끗하게 좋은 반응을 보여요. 왜? 힐링 어투먼트의 디자인은 컨케이브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철 단계에 가서는 비용을 쓰셔야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스톡 어투먼트 사용한다면 당연히 오버 컨투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행스럽게도 이 임플란트를 심었던 선생님께서 깊이를 좀 깊게 심어두셨어요. 그래서 특히 16번에 커스텀을 설계를 했을 때 임플란트 탑으로부터 마진까지 오는 이런 형태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구강내에 껴볼까요? 자, 지금 어버트먼트를 낀 상태를 보시면은 임플란트 위치가 많이 틀어졌다고 생각 안 하죠. 즉, 내가 수술 과정에서 실수했던 것을 보철 단계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커스텀입니다.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좀 깊게 심어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팔로업 체크해 보면 그동안에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을 이 환자로부터 들었을 때 제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오버 컨투어된 디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머저스 앵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머저스 앵글이 뭘까요? 어버트먼트 체결한 점에서 우리가 수직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점에서부터 접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두 선 사이 형성되는 각을 이머저스 앵글이라 하자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버트먼트의 GH 있죠. 진지버 커프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앵글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버트먼트의 칼라 다이아미터 있죠. 이 칼라 다이아미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머저스 앵글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는 이 각도를 30도 이내로
보내야 된다는 건데요. 어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크라운에 접선이 그려질 수가 있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버트먼트에 접선이 그려질 수가 있겠죠. 처음 일러스트레이션,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은요, 우리가 스톡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고 이뻐 보이는 보철물을 만들고 블랙 트라이앵글 스페이스를 억지로 막으려고 할 때 형성되는 설계되는 디자인이고요. 두 번째, 맨 마지막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은 임플란트 식립위치가 벗어나 있어서 커스텀을 선택을 했는데 임플란트 깊이가 다소 얕게 식립됐기 때문에 커스텀의 커프 부위가 급격하게 꺾여버리는, 그로 인해서 탄젠트 라인, 접선이 어버트먼트에 그려지게 되고 그 각도가 상당히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스 보시면은 이 환자 타치과에서 했던 보철물인데요. 46번 주변이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저는 이 임플란트가 너무 얕게 식립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동료들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은 여기 PFM이라서 생체 적합성이 떨어져서 그런갑다. 우리 보철물을 재료를 바꿔보자라고 말씀드렸고 환자분은 거기에 응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옵션은요. 저는 보철가 입장에서요. 임플란트 빼고 좋은 깊이에 다시 식립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할 경우에는 보철 단계에서 마진을 수포라로 형성해야죠. 내가 보철물을 제거했을 때 보시면은 하방부에 플락이 잔뜩 끼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을 못하니까요. 따라서 선생님들 커스텀을 활용해서 3mm 확보하면은 당연히 수프라 진지바 마진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형태로 보철을 만들게 되면 블랙 트라이앵글 스페이스는 오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음식물이 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막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막아드릴까요? 라고 협박조로 선생님들 환자한테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셀프 클렌징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두시게 되면은 엑스레이 사진처럼 임플란트 주변골이 그나마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즉, 저는 이 보철물이 이 임플란트의 주변의 뼈가요, 생리적인 고릅수로 끝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패솔로직으로 바뀌지 말아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보철물을 디자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의 임플란트가 다소 디스탈에 식립됐어요. 커스텀을 사용해야 되는데 스타 버튼을 선택했어요. 그러고 나서 크라운의 컨투어가 매저할 쪽이 오버돼 있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특별한 오더를 내리지 않으면 여기를 오버 컨투어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난 시점 보시면 잇몸이 저렇게 부어있고 스웰링 돼 있어요. 플래비 티슈가 돼 있죠. 그런데 뼈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임플란트가 다소 깊게 식립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지칼 위드스를 확보하고 있어서 뼈까지 영향을 안 미친 거예요. 저는 힐링만 연결했죠. 그리고 기공시에 맡겨서 컨투어를 다시 조정을 했어요. 자, 환자는 일주일 후에 왔는데 잇몸이 많이 섭사이드 됐죠. 그 다음에 보철물 끼웠어요. 자, 선생님 비교해 보시면 보철물의 디자인이 주변 잇몸에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케이스 보시면, 자, 지금 맨 끝에 있는 건 저희 병원에서 한 거고요. 앞에 두 개 있는 것은 타치과에서 했던 건데 저 주변이 불편해요. 빼보시면 정말 심한 잇몸에 염증만을 보이고 하방에 뼈가 녹아있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보철물의 컨투어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 임플란트는 언젠가 뽑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환자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힐링만 체결했고 그 다음에 기공실에 맡겨서 보철물 컨투어를 다시 했고 한 2주 후에 보시면은 잇몸이 많이 섭사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보철물 다시 끼워줬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4개월 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2년 정도 후의 모습인데 비교해 보시면 많이 녹았던 뼈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 임플란트는 뽑을 수밖에 없어요. 또는 앞서 강의하신 것처럼 페리 임플란티스 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임플란트 보철물의 디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 다른 케이스 보시면 상방에 타치과에서 했던 그 임플란트 보철물 주변이 불편하신 거예요. 빼보면 위치가 안 좋은데 기성 지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쪽은 오버컨트가 되어 있고 어느 쪽은 프록시말 쪽이 막 답답하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커스텀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보철물을 제거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고
구강 내에 들어가서는 환자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엑스레이 사진에서 4번과 5번과 7번을 보면은 4번, 7번의 깊이는 양호해요. 하지만 5번은 약간 얕게 식립됐습니다. 자, 7개월 정도 후에 팔로우업 된 걸 보시면 엑스레이 사진상으로 어떤 변화를 보입니까? 여전히 5번 부위의 본 레벨은 좀 녹아져 있어요. 하지만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안정화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1년 7개월 정도 후에 볼까요? 조금 더 안정화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5번 부의 임플란트가 얕게 식립되어 있기 때문에 피지올로직 본 디접션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저의 바람은 보철문의 설계가 잘 돼 있어서 환자가 플락 컨트롤을 잘해서 패솔로직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렇게 설계했다는 거고요. 이와 관련된 전원을 보시면은 이머전스 앵글이 30도 이상일 경우에 많은 본로스를 야기했다는 전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전원을 보시면요. 첫 번째 테이블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마지날 본 노스입니다. 마지날 본 노스는 우리가 피지올로직 본 리접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머전스 앵글이 30도 이상일 때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2배 정도 증가했고요. 보철물의 형태가 컨벡스한 경우가 컨케이브한 경우보다는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패솔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다음 테이블을 보면 아시겠는데요. 바로 페리임플란테이티스의 유병률이에요. 그 유병률을 보면은 이머전스 앵글이 30도 이상일 때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5배 정도 증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보철물의 설계가 컨벡스한 경우보다는 컨벡스한 경우가 컨케이브한 경우보다는 한 6배 정도 증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피지올로직 본 리졸션에서 패솔로직 본 리졸션으로 바뀌는 원인 중에 하나가 보철물의 디자인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컨셉은요, 단지 구치부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전치부, 그 다음에 구치부 싱글. 선생님들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이 컨셉을 다 적용하시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임플란트 주변골의 상태는 상당히 안정화된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멀티플인 경우, 빨리 넘어가도 됩니다. 멀티플인 경우에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보철물의 개념이 표현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풀 마우스 케이스에서도 깊이 컨트롤을 잘 하셔가지고요. 다음과 같이 이 사진을 보시면 커프의 길이가 3mm 이상 확보되어 있고 그 형태 자체가 컨케이브하게 이행되고 있음으로 해서 장기간 동안 주변 임플란트 조직의 안정성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잇몸이 두꺼울 경우에는 본 레벨 그 위치에 맞춰서 식립해도 무관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잇몸이 얇은 경우에는 그 본 레벨에 심었을 때 바이올로지컬 위드스를 침범해서요. 피지올로지컬 본 리접션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 보철물의 디자인이 잘못되면은 이것이 패솔로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는 좀 더 본 레벨 임플란트를 깊게 심어두어서 우리가 보철물을 설계를 할 때 양호한 디자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간단한 이 깊이 컨트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힐링 어투먼트 하이트 5mm짜리를 체결했을 때 첫 번째 그림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저스트 바이올로지컬 위드스에 준해서 승립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보철 단계에서 잘못 식립된 위치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 해결을 할 때는 저스트 3mm로 심어놨을 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깊게 4mm, 즉 5mm 하이트 힐링이 버칼 쪽의 치은으로부터 1mm 노출되거나 또는 같은 레벨에 있는 식립비가 보철적인 관점에서 아주 좋은 깊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들이 식립하셨다면은요, 이 단계에서 수술을 끝내시면 안 돼요. 엑스를 찍어보시고 깊이가 아니다, 위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나중에 보철물을 딜리버리고 나서 다양한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수술방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임플란트 빼고 좋은 위치에 다시 깊게 심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에 좋은 설계의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보다 좀 더 깊게 진입해야 될 상황들이요.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 그 다음에 발치화가 충분히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바이오 타입이 좀 얇은 경우, 그 다음에 수직 공간이 좀 부족한 경우, 그 다음에 위치가 많이 벗어난 경우에는 좀 더 깊게 심어 두어야만 보철 단계에서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러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가 얕게 심입됐다고 해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를 야기한 케이스는 얕게 심입된 본네벤 임플란트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 프록시말 이머전스 앵글이 한 30도 정도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하게 커프 높이나 수술 깊이를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이머전스 앵글을 30도로 딱 계산해서 맞춘다는 건 쉽지 않죠. 어떻게 그걸 다 계산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네벤 임플란트를 좀 깊게 심어두고 특히 커스터마이즈 오토면 설계를 할 때 커프 부위를 컨케이브하게 증가되도록 설계하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주변의 임플란트 조직들이 양호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럼 바로 두 번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우리 보철과 노관태 교수님께서는 임플란트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가 보철 크라운의 형태를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강의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덴티스 월드 심포지움에서 저 존경하는 장원건 선생님과 김세용 선배님과 또 이렇게 같이 강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강의는 뭐 김세용 원장님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바이올로직 위드스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 플랫폼 스위칭 임플란트가 진지바 하이트가 2mm 이하면 얼리 본 로스가 온다고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제로 본 로스 컨셉을 요새 최근에 많이 주장하시는 그 링케비셔스라는 분이 소프트 티슈가 이제 2mm가 되지 않으면 그 소프트 티슈의 볼륨을 보상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깊게 심어야 된다. 3mm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까 마지막에 김세용 원장님이 하신 것처럼 이거는 2D 단면이기 때문에 실제로 3mm가 크레스탈본에서 오는 거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힐링 어번먼트보다 보철물의 외형은 커지게 되고 커지면서 버코링구알로 약간의 리세션이 오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보철물이 온 상태에서는 3mm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힐링 어번먼트가 5mm 정도가 약간 노출될 정도의 깊이를 임상적으로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씬 바이오 타입에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2mm 정도 이렇게 깊게 심었을 때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해 놓고 임플란트랑 구강 내 환경이 관통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치유가 되게 되면 주변에 어버먼트 주위로 본 리모델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플랩을 열어보면 진지바가 씬한 게 식 바이오 타입으로 바뀐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만약에 임플란트를 본 레벨로 심었으면 소프트 티슈가 이제 대체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픽스처가 보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임플란트를 바이올로직 위드스 때문에도 깊이 심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적절한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임플란트 다이아메터는 대부분 3.35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서비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는데 임플란트 깊이가 서비칼에서 너무 이렇게 얕게 되면 그런 프로파일을 적절히 형성할 수 없어서 오랄 하이진이 또 안 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임플란트는 적절히 신겨야 되고요. 저가 예전에 이제 우리 선배님 중에 심미보철을 굉장히 이제 관심 있어하는 선배님으로 옛날에 이제 어버먼트 컨투어를 한 10년 전에 저도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임플란트는 이제 적절히 깊이 신겨야 되고 임플란트의 서브진지발 부분은 조금 이제 가늘게 올라오다가 우리가 크리티컬 컨투어라고 하는 서브진지발 1.5mm 정도에서부터 우리가 치은을 서포트해주는 컨투어가 돼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런 임상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가 이머전스 앵글이란 부분은 주로 프록시말에서는 대부분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구치부나 전치부나 협측에서는 소프트 티슈 볼륨이 좀 충분할 때는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런 룰들은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이 임플란트는 한 5년 전에 제가 이제 해서 지금 보철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전치부 임플란트에서 이제 좀 주의할 게 이제 지르코니아 링크 어버트먼트를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타이타늄 베이스가 주로 이제 4.5mm부터 시작을 하는데 4.5mm가 진집 하이트 1mm밖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버먼트를 쓸 때 이게 커프가 이제 시작부터 좀 두꺼워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또 세멘트 갭이 본 레벨하고 또 임플란트하고 가까워지는 문제가 생겨서 뭐 이 케이스는 다행히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런 타이타늄 베이스를 쓸 때는 최소한 진집 하이트 2mm 이상을 써주는 게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타이타늄 베이스 2mm에 크리티컬 컨투어 1.5mm를 계산하면 최소한 전치부 임플란트는 4mm 정도는 깊게 신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치부 임플란트도 전치부 임플란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본 레벨로 이제 깊게 심었을 때 시작되는 부분은 조금 날씬하게 올라오다가 치은 연화에서 치은을 서포트한 부분에서부터 컨투어를 키우는 형태를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치부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저는 이제 스타 거버먼트나 이제 타이타늄 베이스에다가 크라운을 세멘테이션을 해서 싱글 크라운인 경우만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트닝을 하고 이때 스타 거버먼트를 쓸 때 대구 치면 뭐 6.5, 6mm 정도를 쓰라고 이제 추천을 하지만 그거는 치은 레벨로 올 때 얘기고 이렇게 서브진지발에다가 날씬하게 올라오는 컨투어를 만들고 그 위에 컨투어를 크라운으로 만들 때는 대부분 대구치에서도 4.5에 커프 한 2.5에서 3mm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프로파일을 하고 있고요. 컨케이브한 프로파일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구치는 이제 오늘 오후에 이런 토픽이 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5의 커프도 조금 두껍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서 사실 뭐 이런 쪽도 뭐 임상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런 쪽에서 약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오늘의 토픽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 스크류 타입 크라운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게 교합 변화가 조금 혹시나 인터널 임플란트에서 생기지 않을까 하고 제가 주기적으로 된 바이타이라고 이렇게 교합 검사를 하는 걸로 조금 보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도 뭐 수년 뒤에 이렇게 교합 변화가 특별하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의 서브인지발 컨투어를 만들 때 특히 우리가 모델이나 디지털 상에서 이런 인접치의 본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작되는 부분은 이렇게 날씬하게 올라오는 형태를 유지하고 그 임플란트 깊이가 적절할 때 얘기죠. 그래서 이제 프록시말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형태를 키워나가는 컨케이브한 프로파일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커스텀 어버먼트나 전체적인 보철물 어버먼트의 프로파일에도 해당되는 거고요. 이 환자분은 보시면 뭐 사실 에머전스 앵글이 수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크다고 생각되는 중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인접 프록시말 본과 본 레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이런 프로파일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버커링괄 본이나 인터 임플란트 본 사이에는 보철물에 의해서 리모델링이 저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PDL이 박혀 있는 인접 본에서는 때로는 이런 본이 리모델링 되지 않고 본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이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케이스에서 보철물을 제작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형태를 좀 수정해서 이제 괜찮아졌던 증례입니다. 저는 이제 수술을 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보철을 하는데 이런 환자분도 보면 임플란트가 본 레벨에 정확히 식립되어 있죠. 예. 하악은 우리나라 환자분들을 보면 굉장히 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임플란트를 보통 본 레벨에 신게 되면 3mm의 진지발 시크니스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환자분 보시면 이 힐링 어버먼트를 풀었을 때 이 진지발 하이트가 2mm 뭐 간신히 되는 정도인 것 같고 내로하게 리치가 좀 리접션 되고 제 생각에는 소프트 티슈 볼륨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인접체 그 진지바 레벨을 생각했을 때 임플란트는 한 파란색 라인 정도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임플란트는 녹색 레벨 정도에 지금 심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제 기공물을 전담해서 만드는 기공사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제 기공물을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분들을 인상 떠서 보내면 이렇게 넓은 어버먼트에 이 크라운을 만들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인터프록시말 본의 안 좋은 쪽으로 리모델링이 생기고 아까 김성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따라서 오랄 하이진도 안 좋아되고 페리 임플란트 뮤코잘 실의 형태도 각각의 임플란트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얕게 생긴 임플란트에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상을 떠서 보내서 이런 만들어 오는 보철물들이 추가적인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야기하는 경우가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임플란트 본 레벨의 그 흡수가 되는 케이스들을 보면 대부분 임플란트가 조금 얕게 생기고 임플란트 커프는 짧고 와이드한 케이스들이 저는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도 임플란트를 같은 의사분이 심었지만 임플란트가 좀 깊게 생기고 조금 얇은 커프, 롱 커프에 그런 어버먼트를 쓴 케이스는 괜찮지만 또 얕게 생기고 그런 와이드한 게 급격히 나오는 프로파일에 6번만 안 좋아진 거를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마진도 안 맞지만 임플란트가 얕게 생기고 와이드한 커프를 써서 에머전스 앵글이 크고 이래서 이제 술자에 의해서 야기되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부분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환자분도 임플란트가 굉장히 얕게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와이드하게 급격한 커스텀 어버먼트를 쓰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커스텀 어버먼트 자체를 쓸 필요가 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잇몸을 넓힐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수프라 진지바가 되는 스탁 어버먼트를 써서 진지바 엠브레이저도 많이 열고 뒤에 말씀드린 인사이절 쪽에 엠브레이저도 많이 열어서 하이진이 좀 잘 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 환자분 지금 사진은 없지만 5년 정도 됐는데 전혀 본로스가 없이 잘 유지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바이오로직 위드스는 또 환자들마다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물의 형태는 임플란트 식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심는 게 장기적인 예후에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임플란트의 좀 하이진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자연치를 보면 자연치가 컨택되는 부분의 다이아메터가 크고 오클루잘 쪽으로 좀 작아지면서 수렴되는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프록시마에 있는 음식물들이 양치질을 할 때 아니면 혀로 우리가 청소를 할 때 교환면으로 쉽게 청소가 될 수 있는 형태를 자연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치해서 봤을 때도 교환면 쪽으로 수렴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컨택이 있고 우리가 메인 그루브들은 대부분 설측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 설측에 있는 그루브들이 그 인터프록시 안에 있는 그 음식물들을 교환면 쪽으로 올려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상학도 마찬가지고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이 메인 그루브들은 컨택으로 향해 있지 않고 대부분 엠브레이저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운의 컨투어가 이제 잇몸하고 이제 적절한 컨투어를 만들어서 자연치는 이제 오랄 하이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형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임플란트에서도 소프트 티슈 볼륨이 충분하면 자연치와 같은 형태의 서비컬 형태와 인사이 오클루잘 형태의 교환면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임플란트를 하는 환경에서는 충분한 볼륨이 임플란트 주변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면 서비칼은 작고 교환면이 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이 저류되고 하이진이 좀 어려운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치아를 좀 이렇게 깎아보는 거를 뭐 좀 재밌어 하기도 하고 평소에 좀 하는데, 이게 자연치라고 생각하고 이게 임플란트라고 생각했을 때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서비칼 다이아메터가 자연치보다는 조금 작을 수밖에 없고, 이 뒤집어서 봤을 때 서비칼 다이아메터가 작은 데 있는 음식물들이 고이지 않고 교환면으로 쉽게 이렇게 클렌징이 되려면 버커링골 엠브레이저가 많이 좀 열려 있어야 되고, 협설측 컨투어가 약간은 자연치보다 좀 줄어들어야지 음식물이 좀 고이지 않는 형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보철물을 교환면을 보통 이렇게 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대구치의 교환면이 버코링걸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략 7mm 정도고, 버칼 커습에서 외측에 있는 부분이 대략 3mm고 링구알 커습에서 또 외측에 있는 부분이 대략 한 1.5mm 정도 되는데, 저는 임플란트에서 교환면은 사실 교합의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리치가 좁아진 형태에 맞춰서 버커링과 컨투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줄여서 임플란트 크라운을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스플린팅 되는 크라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브릿지도 아닌데 조인트를 굉장히 많이 두껍게 만들어서 이 서비칼에 있는 음식물들이 인사이절로 청소가 될 수 없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적절한 형태는 버커링걸의 볼륨을 약간 줄이는 형태를 만들고, 엠브레이저는 좀 많이 열어서 하이진이 좀 잘 될 수 있게 좁아진 리치 폭에 맞춰서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환자분은 이제 골드 크라운인데요. 이렇게 대부분 스플린팅된 크라운을 보면 일반적인 싱글 크라운보다도 조인트를 굉장히 두껍게 만드는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하는 보철물의 80% 이상은 제가
이렇게 좀 수정을 해야지 이게 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고, 이런 엠브레이저가 굉장히 닫혀서 서비칼에 있는 음식물들이 교환면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PFM도 마찬가지죠. 보험 임플란트에서 PFM 할 때 또 보면 굉장히 엠브레이저가 답답하게 네모나게 막혀 있어서 전혀 하이진이 되기 어려운 형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 형태도 지금 뭐 보철물 형태 자체도 좀 불량하지만, 임플란트가 이제 6번을 보면 7번을 보면 약간 이렇게 버칼로 좀 치우쳐져 있는데, 임플란트에서 반대쪽에 있는 7번의 디스토 링구얼 쪽이 음식물이 많이 저류될 거란 걸 예상할 수가 있죠. 임플란트 깊이도 굉장히 깊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저럴 때는 우리가 임플란트 보철물의 형태를 엠브레이저도 많이 따주고, 설치계 음식물이 고이지 않게 설치 컨투어를 교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 줄이면서 그 디스토 링구알 쪽에 엠브레이저를 여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우리가 그나마 좀 하이진이 되는 보철물의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임플란트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협축으로 식립된 케이스인데, 또 굉장히 얕게 식립된 케이스에 보면 커스텀을 만들었지만 그거로 극복을 할 수 없는 케이스죠. 근데 최근에 이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그냥 뭐 컴퓨터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따다가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한 칸만 뒤로 가주시겠어요? 굉장히 이제 임플란트의 위치와 상관없이 똑같은 크라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임플란트는 굉장히 버칼에 있는데 설축으로 완전히 음식물이 고일 수 있고, 엠브레이저는 굉장히 닫혀 있어서 하이진이 안 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제가 이제 컨투어링을 해가지고 설축을 약간 줄여서 음식물이 고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형태로 만들어주고, 엠브레이저 형태를 열어서 뭐 이런 이상적인 형태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임플란트 자체가 잘못 식립됐으면 그래도 이 정도의 노력은 필요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굉장히 메카니컬 스트렝스로는 좋지만, 또 이 프로파일을 만들기 어려운 점들이 있죠. 또 구치부에서 레귤러 다이아메타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적절한 프로파일이 형성되지 않고, 이 환자분은 본도 굉장히 좋고 소프트 티슈도 좋은 환자분인데 임플란트가 굉장히 얕게 심기고 수직적인 길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쪽에 환자분이 계속 음식물이 고인다고 컴플레인을 하세요. 밥만 먹으면 이제 음식물이 그쪽에 고여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구치의 교환면의 사이즈 버커링과의 폭은 크고 서비칼 다이아메터는 작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럴 때는 이제 버컬 컨투어를 교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 수정을 하고, 버컬 쪽에 있는 음식물들이 교환면으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 엠브레이저를 여는 쪽으로 수정을 하면 환자분들이 그 이제 음식물이 고이는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조금 덜 하시게 됩니다. 싱글 임플란트도 진지벌 엠브레이저를 만들 때 진지벌 엠브레이저를 처음부터 닫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고, 인접치의 라인 앵글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줘서, 우리가 힐링 어버먼트보다 대부분 보철물이 크기 때문에 파필라가 찰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을 조금 두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저 부분을 막아서 오는 저런 보철물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이 임플란트가 깊이가 얕은 것도 문제지만, 이런 치주 질환이 있는, 특히 리세션이 많이 된 환자분에서 이 커프를 넓히는 것은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환자분들은 치주 질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페리 임플란트 뮤코잘 실의 범위를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을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감염의 경로가 워낙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접치와 비슷하게 라인 앵글도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서비칼 다이아메터도 가능하면 크지 않은 쪽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인접치 임플란트가 연속이 돼 있을 때 힐링 어버먼트보다 대부분 보철물이 크기 때문에, 보철물을 장착하는 날은 무조건 파필라가 찰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어야 돼요. 첫날 만약에 차 있다면 그거는 대부분 오버컨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걸 모르고 제가 10년 전에 했던 케이스인데, 다행히 소프트 티슈 볼륨이 두꺼워서 그동안에 본 로스는 없지만, 환자분이 애매하게 잇몸이 불편하다고 이제 10년 만에 오셨거든요. 보면 보철물을 뜯어보면 이제 이 프록시말 진지바도 압박이 되어 있고, 이 컨택에서 이행되는 부분도, 인접치아의 부분도 굉장히 컨벡스하게 돼서 저 부분도 환자가 좀 불편해하시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 뜯어보면 페리 임플란트 뮤코잘실이 각각이 만들어지지 않은 형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인접치아의 부분도 약간은 스트레이트한 형태로 바꿔주고, 인터프록시말도 이제 따게 됩니다. 인터프록시말을 이제 어느 정도 따냐에 따라서 사람 선생님들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의 컨택, 인접치에, 물론 이거는 보철물이긴 하지만 인접치의 컨택보다 한 1mm 정도 낮은 정도로 좀 따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임플란트 사이에는 파필라가 자연치보다는 찰 여지가 조금 적기도 하고,
그렇다고 더 리세션이 돼 있는 케이스에서 더 조인트를 두껍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는 열어놓는 쪽으로 대부분 형태를 만드는 편입니다. 이 환자분이 이제 뭐 2주 만에 오시면 어느 정도 이제 진지바가 차면서 불편감도 없어졌는데 사실 조금 한 2mm 정도 더 땄어도 좀 되지 않나라고 좀 보이긴 하는 좀 아쉬운 케이스네요. 이 반대쪽 케이스는 이제 최근에 했는데 적절한 뭐 컨투어를 보이고 뭐 문제도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리세션도 많이 되고 좀 치주 질환도 있는 환자분들에서 특히 이렇게 페리 임플란트 뮤코잘 실의 범위를 많이 이렇게 넓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첫날 어느 정도는 블랙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이런 힐링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인데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요약해 봤는데요. 임플란트 위치가 중요하고 너무 급격하게 시작되는 엠브레이저는 좋지 않을 것 같고 뭐 적절한 서브진벌 컨트롤을 이해하고 좀 보철물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한글로 돼 있는 부분이 조금 여기 외국 분들한테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그 다른 이슈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플로어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질문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그렇고 뭐 노관태 교수님, 김세훈 선생님이 다 이렇게 기공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수정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우리가 체어 타임에서 그렇게 많이 소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보철물의 형태를 위해서 기공소와의 소통을 조금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김세훈 선생님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그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인상 체득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 임프레션 코핑의 형태대로 G마스크, 아티피셜 검이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스캐닝을 할 때에도 그 힐링 어투먼트를 제거하고 스캔 뜨고 스캔 바디를 꽂고 스캔을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스캔 데이터를 보시면 소프티스 컨투어가 이게 전달이 되죠. 근데 우리가 그 G마스크 안쪽 또는 스캔 데이터 안쪽에다가 커프 부위를 설계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애초에 뭔가 낄 때 간섭이 없었기 때문에 어버트먼트의 치조골 간섭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깊게 심했거나 또는 위치적으로 문제가 생겨 있으면 힐링 어버트먼트 또는 임시 보충물대로 치유가 된 잇몸을 침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G마스크를 어느 부위를 침범할 수밖에 없고 스캔 데이터 안쪽에서 침범해서 커프 부위를 설계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디자이너에게 뼈에 대한 정보를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델에도 그 다음에 스캔 데이터에도 뼈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과거에는 이렇게 기공 5도지에다 그림을 그린 적도 있는데 이건 정확한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힐링이 체결됐거나 또는 임프레션 코핑이 체결된 상태의 치근단 방사선을 디자이너에게 보내주면은 이런 것들을 피해서 커프 부위를 설계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위치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점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부분의 기공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충분한 임상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요즘은 과거에 처음에 스크류 타입에서 크라운의 시멘티드 타입으로 왔다가 또 그 익세스 시멘트 때문에 요즘 컨비네이션 타입으로 갔다가 최근에는 많이 그 시멘트리스 타입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보철 이 임플란트 크라운이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많이 그 이슈화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Q&A를 한번 준비를 해본 건데요. 선생님들 신문지상으로 보시면은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회사별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트 크라운, 하이니스, TDP, 스누콘, 세이프핏, 클릭핏, YK 시스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의 슬로건은 뭐냐면 세면을 쓰지 않는다, 스크루를 쓰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유지관리 문제점이 생겼을 때 뺐다 꼈다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다 설명드리기 좀 뭐하고요. 이런 제품의 특징을 보면은 정말로 세면을 쓰지 않는 것이 있고요. 세면을 쓰는 게 있어요. 하이니스라든가 TDP라든가 SNUC라든가 최근에 덴티스에서 출시한 세이프핏 요 놈은요. 특정한 부품을 사용해서 질코니아를 스크루 유종으로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세면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EZ 크라운이라든가 클릭핏이라든가 YK 시스템 이런 것들은 실린더에 추정 보철물을 넘고 압착하게 되고 특별한 연결 구조를 통해서 유지력을 발휘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세멘을 쓴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양면성을 지니는 것 같습니다. 세멘을 쓴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임상이가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에러들이 있거든요. 그 에러들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기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임상에 더 좋을지는 선생님들이 좀 판단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 노건태 교수님 이런 부품들이요 우리가 싱글이나 2개짜리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큰 케이스들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사실 저도 뭐 하이니스나 뭐 이런 그넌 세멘트 케이스가 뭐 싱글이나 2개짜리 한 케이스 정도 해봤는데요. 이게 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은 세멘으로 에러가 보상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가공을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밀링 머신도 캘리브레이션도 잘 해야 되고 그래야지 기계적인 합병증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멀티 유닛은 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굉장히 캔서 환자분들도 많고 이 환자분은 저희 병원에서 심은 임플란트는 아니고 20대 여환입니다. 근데 임플란트가 굉장히 좀 불리하게 심겨져 있고 임플란트를 또 한 4개 정도는 빼야 되는 상황이고 저기 이제 커버 스크루가 힐링이 달려있는 5개 임플란트만 좀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좀 재수술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패스가 굉장히 버칼로 30도 정도 기울어 있기 때문에 멀티 앵글드 어버먼트를 써서 패스를 어느 정도 맞춰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링크를 써서 우리가 지르코니아를 세멘을 하면서 그 에러를 구상하게 되죠. 이런 롱 케이스에서는 지르코니아의 신터링 수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거를 만약에 지르코니아로 어버먼트 자체에 컨택을 시키려고 하면 이런 케이스들은 아마 앞서 보여드린 그런 논 세멘트 어버먼트에서 조금 어렵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생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스팬에서 그거를 정밀하게 가공을 할 수 있는 케이스에서 주로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템포러리 상태입니다. 이 케이스는. 예. 네, 그럼 뭐 시간 관계상 그 플로어에서 온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따 오후에 제가 마지막 클로징 강의를 할 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약간 저희 보철 2번째 세션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